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나요? 오케이.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채팅창에 보면은 저 링크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 슬라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슬라이드 다운 되나요? 슬라이드 다들 다운되나요? 강의 슬라이드요. 지금 들어오신 분. 음. 슬라이드 다운로드 돼요? 오케이. 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창구라고 하고, 미시경제학 강의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총 세 문제 냈거든요. 음, 첫 번째 문제가 좀 지루하니까 제일 마지막 문제 arbitration부터 한번 이거는 이제 음, 잠시만요. 오케이. 음, arbitration 문제. 그래서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에 이제 어, dispute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각 그 파티에 최종 그 수익 분배에 관해서 어떻게 분배할 건지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그 제안 중 이제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율 그거에 가까운 제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조합이 제안하는 거는 그 수익 분담을 x1 대 1 마이너스 x1으로 그다음에 시공사는 반대로 x2 대 1 마이너스 x2 그러니까 전체 수익을 이 비율로 인제 분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인제 조합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두 번째 거는 시공사가 몇 프로 가져가는지. 음. 그럼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합은 x1을 되게 인제 1에 가깝게, 반면에 시공사는 0에 가깝게 x2를요. 그렇게 인제 제안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인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면은 서울시가 이 두 제안 중 얘네 서울시가 생각하는 조합과 시공사의 간의 인제 바람직한 수익 분배 이걸 인제 둘 다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인제 제안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인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어떤 균형이든지 그러니까 조합은 인제 자신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X1을 선택하고 시공사는 자신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X2를 선택하겠죠. 근데 모든 균형에서 X1은 X2보다 커야 돼요. 음. 절대 노동조합이 자신의 수익을 시공사보다 더 적게 제한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0과 1 사이 인제 인터벌을 하나 그려 놨는데 어떤 균형에서든지 X1이 X2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요.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당연히 자신의 그
수익을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반면에 시공사는 1-x2 자신의 이제 그 수익 분배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업이 X2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유니언이 X1을 선택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 G가 0과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균등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X1, X2 이렇게 제한을 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게 더 G에 가깝냐 생각을 해보면은 X1, X2 그린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이제 정확히 미들 포인트,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눠준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제한 G 대 1-G죠. 노동조합이 G만큼 가져가고 시공사가 1-G만큼 가져가. 그게 여기 미들 포인트 여기 안쪽에 있으면은 X2가 상대적으로 X1보다 G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X2가 G에 더 가까운 거죠. 반면에 G는 이제 0부터 1까지 균등분포 따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인터벌의 어디 한 점이 될 텐데 G가 만약에 이 반대쪽에 있으면요.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이 서울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G가 이 X1 쪽에 더 가깝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G가 만약에 이 초록색 인터벌에 있으면은 조합이 이기는 거고 반면에 빨간색 쪽에 있으면은 시공사가 이기게 돼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균등 분포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probability G가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그냥 X가 되죠. 이 0과 1 사이의 균등 분포에서요. 음. 그래서 X2가 더 가까울 확률은 이 G가 이 미들 포인트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바로 이 이제 숫자가 되고요. 음. 반면에 X1이 G에 더 가까울 확률은 G가 이 초록색 인터벌에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complementary probability 즉 1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돼요. 즉 여기 지금 아래 수식에 나와 있는 게 이 각각이 이제 시공사의 제안을 서울시가 들어줄 확률 반면에 이 가로 안에 있는 1 이 expression은 서울시가 이제 주어진 X1, X2 이 하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줄 확률을 이제 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의 기대 보수를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조합은 이 확률로 이제 시공사가 이기는 거니까 그 시공사가 제안한 비율대로 결국 X2만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나오는 그 페이오프는 U of X2 하면은 이 확률로 자신이 제안한 수익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 보수가 U of X1 똑같이 이제 시공사의 기대 보수는 같은 확률로 자신이 이기니까 자신의 제안대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신의 제안을 이제 들어주면은 1-X2 이만큼 가져가니까요. 반면에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조합이 제시한 대로 1-X1. 그래서 기대 보수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게 이 게임을 처음 봤으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제가 낸 세 문제 중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왜 기대 보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생 가능한 결과는 딱 둘 중 하나죠. 각 그 조합이나 시공사한테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지 또는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러니까 기대 보수는 이제 우리가 그 바이너리 상태에서 이제 뭐 p 곱하기 u of x1 그다음에 1-p 곱하기 u of x2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각각의 이 확률 요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대보수가 이렇게 이제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A번 문항에서 조합의 보수 함수가 E of X는 그냥 X로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시공사의 보수는 그냥 이렇게 X로 자신이 얼마큼 몇 %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반면에 조합의 보수 함수는 이제 X 또는 제가 이제 스퀘어 루트 X 이거 두 가지 줬는데 X라는 거는 이제 이 선형이라는 거는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 뜻하죠. risk neutral. 음. 그래서 이제 조합의 기대 보수에서 이거 이제 U of X2를 X2로 바꿔주고 U of X1을 X1으로 바꿔주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수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이 기대 보수를 극대화시키는 제한 X1을 구해서 풀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펑션 V를요 기대 보수를 X1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1-X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X1, X2는 전부 다 percentage,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거든요. 음. X1, X2 둘 다 0과 1 사이의 숫자죠. 음. 그럼 이제 1-X1이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도함수가 1-X1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음. 그리고 도함수가, 시공사가 얼만큼 제한했는지, X2, 이거랑 이제 independent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시공사가 뭘 제한하든 상관없이 항상 1을 선택한다는 거죠. 음. 왜냐면은 계속 증가하니까 x1이 이제 0과 1 사이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니까 이걸 그냥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1은 1이죠. 1이죠. 그래서 항상 1을 선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 음. 1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합이요.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그 기대 보수를 극대화시키는 시공사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제한 X2를 선택하죠. 음. 조합은 X1을 선택하고 시공사는 X2를 선택하죠. 음. X2에 관해서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겠지만 마이너스 X2가 나와요. 음. 즉 항상 0보다 작죠. X2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기대 보수 시공사의 기대 보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음, 조합에 제한 X1과 상관없이 항상 0을 제시하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되죠? 조합은 1을 항상 제시, 시공사는 항상 0을 제시, 그리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한은 0과 2 사이의 균등분포. 그럼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음, 조합이 이기게 되고 또는 다른 2분의 1의 확률로 시공사가 이기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익스트림한 형태, 음, 조합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든 또는 시공사가 다 가져가든 그런 익스트림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경제학적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 중립적일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 기대보수의 레벨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0과 1 그렇게 제한하게 돼요. 자, 근데 요게 비번 문항 만약에 조합의 보수 함수가 square root of x일 때는 이제 좀 바뀌게 되거든요. square root of x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오목한 함수니까 이렇게 그 von Neumann Morgenstern 그 효용 함수가 오목한 함수이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risk averse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음. 그럼 조합의 보수 함수가 이렇게 square root of x로 주어져 있을 때 조합의 기대 보수는 그럼 이제 u of x, u of x1 여기다가 이제 square root of x2 그다음에 square root of x1 각각 대입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음. 그래서 이 기대 보수 함수를 노동조합은 계속 얘기하지만 x1을 선택하죠.
자신이 선택하는 선택 변수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일개 조건을 구하면은 이 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조합과 시공사 둘 다 리스크 뉴트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 리스크 어버스하다. 그럴 경우에는 얼만큼 노동조합이 제시하느냐? 그거는 조합이 얼만큼 제시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음. 요 일개 조건,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제한, X1은 요 식을 요 4번식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음. 여기 보면 X2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조합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시공사는 리스크 뉴트럴하기 때문에 항상, X2는 0을 제시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X2 0을 4번식에 대입을 하면은 지울 거 다 지워지면은요. 이 4번식을 만족시키는 X2에다가 0을 대입하고 4번식을 X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3분의 2 이걸 얻게 돼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합 보수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은 음, 기대보수 이것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남은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C번 문항에서 왜 이제 리스크 뉴트럴 할 때 조합은 1을 제시하고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근데 리스크 어버스 할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내가 3분의 2만큼만 가져가겠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 회피적이라는 사실을 뜻하고요. 이런 효용함수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더 보수적인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위험 회피적이라는 건 이제 위험 리스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위험이라는 거는 각 조합한테 닥치는 위험이라는 거는 서울시가 시공사의 편을 들어주면 어떡하지? 근데 서울시가 시공사의 그 편을 들어줄 그 확률은 X1 더하기 X2 나누기 2였거든요. 음, 그렇죠? 맞나? 잠깐만요. 이 위험보다 그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더 바람직한 인투이션은 자신의 승리할 확률 1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뭐 이렇게 음. 이 승리할 확률을 좀 더 x1을 줄임으로써 이 승리할 확률을 좀 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승리할 확률을 좀 더 증가시킨다는 거는 패배할 확률을 좀 더 이제 감소시킨다는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보수적인 0과 1보다 좀 더 2분의 1, 그러니까 0과 1보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그 서울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비율 G는 G 대 1 마이너스 G. 이 G는 이제 0과 1 사이니까 평균이 2분의 1이죠. 평균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거는 좀 더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인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저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 불확실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펌 나이만 모겐시던 그거를 기반으로 기대 범수를 극대화시키는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한 번 더 트위스트가 들어간 건 뭐냐면은 이 확률이 그냥 일반적으로 P1 P 각 그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거랑 상관없이 되게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그 각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음.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디자인한 거거든요. 자, 요 문항에 대한 질문이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꾸로 2번 문제. 이건 이제 탈세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국세청하고 납세자 김 씨와의 이제 전략적 상황을 이제 고려한 거거든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김 씨는 세금 T를 정직하게 납부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 그냥 탈세할지 그걸 결정을 해요. 동시에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그 저희가 simultaneous game이라고 부르는 simultaneous rule game.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형으로 이제 또는 전략형 또는 정규형으로 이제 묘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1을 이제 국세청이라고 두고 경기자 1, 그 다음에 김 씨를 경기자 2라고 두면은 각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죠. 음, 국세청은 audit, 그러니까 세무조사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인 김 씨는 세금을 탈세할 건지 evasion 중에서 E 사용하고 그 다음에 truthfully report 한다는 거에서 납부한다는 에서 T. 음.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만약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김 씨도 세금을 탈세했다. 그럼 이제 조세 수익은 없는 거죠. 0.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T만큼의 그 보수가 발생하는데 탈세했으니까 0. 하지만 세무조사 안 했는데 정직하게 납부했을 경우 그럼 수익이 이제 국세청의 조세 수익은 T, 그 다음에 김 씨의 수익은 마이너스 T. 음. 세무조사 했다? 정직하게 납부했다? 그때 김 씨의 보수는 마이너스 T. 그래서 세무조사 비용이 C1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다가 비용 차감한 T-C1. 그 다음에 세무조사 했는데 김 씨가 탈세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원래 납부해야 됐던 세금 외에다가 벌금 F만큼을 또 납부하게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김 씨의 수익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총 벌어들이는 조세, 그 다음에 벌금 수익 다 합치면 T 플러스 F가 에다가 이제 세무조사 비용 C1을 빼준 이만큼이 이제 국세청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전체 보수가 되는 거죠. 음. 자, 이것도 이 주어진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전략형으로 묘사하면은 첫 번째 문제, 탈세 게임의 모든 내시균형을 찾으시오. 이거가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무조사 비용 C1, 이제 C1과 C2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용 C1은 이 발생 가능한 총 조세 수익 T 플러스 F보다 작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트 했는데 얘가 탈세해가지고 딱 걸렸어요.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는 거죠. 요 페이오프가. 음. 자, 요때는 순수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각 경기자가 이탈할 이윤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만약에 0,0 그러니까 세무조사 안 하고 탈세했을 경우 이때 이제 그 세무조사를 만약 그러니까 김 씨가 탈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한테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디비에이터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럼 이거는 왜 내시경영이 아니냐? 무조건 세무조사 한다? 그러면은 김 씨 입장에서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납세를 하는 게 정직하게 납세를 하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럼 이건 왜 내시경영이 아니냐? 만약에 납세를 했을 경우에 국세청은 굳이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건 또 왜 아니냐? 세무조사를 안 하면은 그럼 김 씨는 탈세를 하겠죠. 음. 자, 그래서 각 상황에서 이제 각 경기자가 국세청 또는 김 씨가 이탈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순수 전략 내시균형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혼합 전략 내시균형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음.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확률을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제 A를 선택할 확률을 X라고 뒀으니까 세무조사 안 할 확률은 1-X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이러한 혼합 전략, X의 확률로 세무조사, 1-X로 세무조사 안 하는 이런 혼합 전략을 사용했을 때 김 씨가 만약에 탈세를 할 경우, 음, 이 상황에서 김 씨가 만약에 탈세를 한다. 그러면은 X의 확률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니까 X의 확률로 요 보수가 실현이 되고 1-X의 확률로 0의 보수가 실현이 되죠. 그래서 총 기대보수는 탈세를 했을 때 기대보수는 요만큼. 음. 반면에 정직하게 납부를 했을 경우에 하든 말든 세무조사 하든 말든 마이너스 t만큼의 기대보수가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t죠. 자, 여기서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두 플레이어 모두 혼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순수 전략 사용한다. 이러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혼합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김 씨가 언제 탈세랑 정직하게 납부하는 거를 이 두 개를 혼합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탈세할 때 기대보수랑 정직하게 납부할 때 기대보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음. 만약에 왼쪽 또는 오른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그럼 무조건 탈세하겠죠. 혼합 전략 안 쓰거든요.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럼 무조건 정직하게 납부하겠죠. 언제 이 두 개를 섞냐, 혼합하냐? 이 두 개의 기대보수가 정확히 같을 때. 음. 요 무차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혼합 전략 균형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요 기대보수를 같다고 놓은 다음에 x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x는 t over t 플러스 f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똑같이 이제 x를 구했으니까 이제 김 씨가 어떠한 혼합 전략을 사용할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김 씨가 탈세할 확률을 y라고 두고 탈세하지 않은 확률을 1-y라고 둔 다음에 언제 국세청이 가끔은 세무조사하고 가끔은 안 하고 이러한 혼합 전략을 사용할까? 이 두 개의 기대 보수가 정확히 같을 때. 그럼 이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때 기대 보수는 y의 확률로 0, 1-y의 확률로 t. 그래서 기대 보수가 1-y 곱하기 t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할 때 y의 확률로 이만큼 1-y의 확률로 t-1. 지금 t-1은 다 동일하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t-1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y의 확률로 f가 발생하기 때문에 y 더하기 f.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 국세청의 기대보수를 세무조사 했을 때 그리고 김 씨가 이러한 혼합 전략을 사용할 때 y1-y로 그러니까 y의 확률로 탈세할 때 기대보수는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역시 이 두 개가 같아야지 국세청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섞겠죠. 음. 자, 그래서 t 지워주고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풀면은 y는 c1 over t 플러스 f. 김 씨는 음, 요 확률로 탈세. 그 다음에 국세청은 요 x, 요 확률로 세무조사 실시. 자, 요게 이제 균형이 되거든요. 유일한 균형이죠. 우리가 순수 전략 균형은 없다는 걸 이미 벌써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내시 균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균형에서 만약에 세금 T, 김 씨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탈세 요인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당연히 탈세 요인이 커질 거라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김 씨는 요 확률로 탈세를 하거든요, 균형에서. T가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김 씨가 탈세할 확률은 더 낮아져요, 반대로. 음. 자,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T가 증가할수록 김 씨 입장에서 국세청이 얘가 세무조사를 더 높은 확률로 들어오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국세청이 요거의 확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든요.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는 1에 가까워지죠. 더 커져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다?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김 씨는 당연히 정직하게 납부할 유형이 더 커지는 거죠. 음. 제가 생각하는 그거랑 반대로 음, 결과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문제에 40점을 배점했는데 40점을 배점한 이유는 이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제 난해하거든요. 세무조사 비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당연히 김씨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데 정확히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걸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까 전처럼 C1은 지금 T 플러스 F보다 작은 경우, 그다음 그러니까 세무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케이스죠. 이 확률이 P, 근데 다른 확률, 1-P의 확률로 세무조사 비용이 높은 C2. C2인 경우에는 총 발생 가능한 조세 수익보다 비용이 더 높은. 그래서 C1인지 C2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김씨 입장에서. 단지 P의 확률로 C1, 1-P의 확률로 C2.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C2, 만약에 비용이 C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제 C2를 대입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T 플러스 F 마이너스 C2,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김 씨가 탈세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보수죠. 이게 0보다 작게 돼요. 정말 작게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납부했을 때, 세무조사 했다? 그러면은 비용만 날리는 거죠. T 마이너스 C2. 안 하면은 T만큼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김 씨가 탈세를 하든 말든 항상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국세청한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열등 전략, 강열등 전략 이렇게 부르죠. 음,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게 강열등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어, 국세청은 비용이 높을 때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하나 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그러면 이제 김 씨는 탈세할 땐 0, 세금 납부할 땐 마이너스 T. 그래서 마이너스 T. 이거 지워지겠구나. 즉, 요게 이제 선택이 되겠구나. 음. 국세청은 세무조사 안 하고 김 씨는 탈세하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 김 씨는 이게 지금 국세청의 세무 비용이 C1인지 C2인지 그걸 모르거든요. 즉, 요 앞에 벌어진 현재 지금 요 게임이 펼쳐지는지 비용이 C1인지 아니면은 C2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uncertainty가 있다? 그럼 기대 보수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국세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정보가 이렇게 국세청이 어떤 그 개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자기가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총 4 가지가 돼요. 원래는 A 또는 N이었죠. 그런데 국세청은 자신의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A 또는 N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4 가지거든요. 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AA가 의미하는 건 뭐냐?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무조건 세무조사. AN은 앞에 거는 낮을 때, 뒤에 거는 높을 때, 비용이 높을 때. 그래서 비용이 낮을 때는 세무조사, 비용이 높을 때는 세무조사가 패스. 이건 반대. N이 의미하는 거는 비용이 낮든지 높든지 무조건 세무조사 불이행. 음. 그러니까 그 게임 이론에서 전략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contingent plan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생 가능한 모든 contingency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그 모든 발생 가능한 케이스에 따라서 complete한 플랜을 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의 전략은 이렇게 되고 반면에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김 씨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세금 회피를 할지 탈세를 할지 아니면은 정직하게 납부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국세청이 비용이 높을 때에는 절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레터가 A인 거 이거 지울 수 있죠. 절대 세무조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터가 C가 C1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 번째 레터는 비용이 C2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뜻하거든요. 비용이 높을 때 절대 세무조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안 하죠. 즉 AN 또는 NN 무조건 세무조사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낮을 때만 세무조사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음. 김 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게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형으로 묘사가 가능해요. 음.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국세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AN 또는 NN.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탈세할 건지 안 할 건지 정직하게 납부할 건지. 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수 적어줘야 될 보수는 이제 기대 보수를 적어줘야죠. 음. 그러니까 아까 C1일 때 어떻게 됐죠? C가 C1일 때 A 또는 N 그럼 T 플러스 F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 T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T 0, 0 T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지금 1 마이너스 P의 확률로 이 게임이 불간에 이제 플레이되고 P의 확률로 이 아래 게임이 이제 플레이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ET. 만약에 AM, E 이때 이제 각 플레이어의 기대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즉 국세청의 기대 보수는 P의 확률로 요만큼 그렇죠? 그다음에 C가 C2일 때 높을 땐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원 마이너 김 씨가 탈세했다? 그때 수익은 1 마이너스 P의 확률로 제로. 그래서 발생하는 기대 보수는 P 곱하기 P 플러스 F 마이너스 1.
김 씨의 보수는요. P의 확률로 지금 이 상황이죠. ANE. 그러니까 P의 확률로 이만큼. 1 P의 확률로는 무조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P, T 플러스 R. 이 아래 건 쉽죠? 왜냐하면은 보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든 또는 요거든. 00 T 마이너스 T. 요거는 P의 확률로 이만큼 1 P의 확률로 요 아래 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그거의 기대보수 T 마이너스 PC1 마이너스 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내시 균형을 베이즈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베이즈 내시 균형은 다른 게 아니고 내시 균형과 똑같은데요. 차이점은 뭐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자기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럼 얘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게임이 플레이 될지, 요게 플레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대보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는 게 바로 이제 베이즈 내시 균형이 되거든요. 아까 전과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지금 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걸 제외하면은 이탈할 요인이 전부 다 있어요. 이거 균형될 수 없어요. 무조건 안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 씨가 탈세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국세청은 비용이 낮을 때는 적어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겠죠. 이건 플러스거든요. C1은 이거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균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정직하게 납부한다 김씨가 국세청 입장에서 굳이 세무조사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세무조사 안 하는 걸로 DB에 탈 유인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거 무조건 세무조사 안 한다? 그럼 김씨는 탈세하겠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균형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요 첫 번째 거 이게 이제 균형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 균형이 될 수 있냐? 왜 이게 예전에 균형이 아니었냐면 세무조사 한다? 그럼 김씨 입장에서 탈세 안 하거든요. 정직하게 납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씨는 알고 있죠. 비용이 높으면 무조건 국세청 세무조사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P가 들어갔기 때문에 P의 확률로만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항상 이게 더 크다 얘기할 수가 없죠. 벌금을 내더라도 김씨 입장에서 세무조사 확률이 적으면은 탈세할 인센티브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게 언제 균형이 될 수 있느냐? P가 낮을 때. 즉 반대로 비용이 1 P는 크다는 얘기죠. 즉 세무조사 비용이 높은 확률, 클 경우 그때는 탈세가 주는 기대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순수 전략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P가 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균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씨 입장에서 이제 무조건 정직하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균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전처럼 똑같이 무차별 조건을 이용해서 혼합 전략 균형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요거의 확률로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김 씨는 요 확률로 탈세를 시도해요.
그래서 이제 혼합 전략끼리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3번식이 만족하지 않고 즉 P가 충분히 커서 이것보다 커서 3번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순수 전략 균형, 이게 이제 균형이 되지 않을 케이스. 그럼 이제 혼합 전략 균형밖에 없는 거죠. 이때 김 씨가 탈세할 확률과 정보가 완벽할 때, C가 C1인 거 알고 있을 때, 김 씨가 탈세할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죠. 음. 아니, 1-P의 확률로 탈세를 안 한다는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는데, 1-P의 확률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용이 커서 그럴 경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탈세 확률이 왜 변화가 없냐? 음. 그 P가 낮으면은 즉 비용이 낮을 확률, C가 C1일 확률, 낮을 확률, 비용이 낮을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세청이 더 높은 확률. 아, 얘가 김 씨가 상대적으로 내가 비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면은 얘가 탈세할 확률이 더 많겠구나. 그래서 더 높은 확률, P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세무조사 확률이요. C가 C1일 때. 음. 자, 그래서 요게, 생각하고 그 중에 더 높은 확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offset 돼가지고, 음,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제 생각,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탈세는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죠.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국민들이 정직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굳이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둘 간에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사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음, 음, 이건 제 생각에 좋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질문이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문제가 제일 이제 평이한 문제인데, 일반 균형 문제요. 음, 그러니까 일반 균형에서 이제 보통은 예전 시험 문제 보니까 순수 교환, 그러니까 각 소비자가 이제 이니셜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교환하고 그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균형 가격, 이런 문제. 그건 이제 이미 벌써 출제가 된 것 같고, 보니까 출제된 문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 균형은 되게 이제 중요한 토픽인데, 여기서 이제 남은 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프로덕션 이코노미, 이거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가 냈거든요. 지금 노동과 자본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가지 기업이 있죠. 둘 다 컵박을 났어요. 그러면 이 지수의 합이 1이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생산 기술이 constant return to scale. 이거 번역이 규모 수학 불변이만 제가 이거 인터넷 찾은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딱 번역이 한 게 단어가 마음에 들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CRS 알고 있죠. CRS면은 어떻게 되죠? CRS의 특징이요. 그 비용 함수가 리니어하게 돼요. 그 Q만큼을 생산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 constant A 곱하기 Q가 돼요. 음. 만약에 increasing return to scale이다. 그럴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Q에 관해서 컨케이브하게 돼요. 반대로 decreasing return to scale이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안 좋은 거죠. 즉 비용이 컨벡스해져.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두 기업 모두 CRR 쓰기 때문에 두 기업의 모두 비용 함수가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Q거든요. 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나라 간의 그 수출 또는 수입으로 컴패리티브 마켓 가정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딱 이렇게 P1, P2 딱 고정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은 지금 이 경제 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얼만큼 생산해야 되냐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이렇게 가격이 컴패리티브 마켓에서 P1, P2 딱 고정돼 있어요. 내가 얼마를 생산하든 상관없이 P1, P2로 딱 고정돼 있다. 그럼 이제 최고 산출량은 이제 P 이퀄 MC죠. 근데 MC는 이제 비용 함수를 Q에 관해서 도함수 취해 준 건데 지금 이렇게 비용 함수가 리니어 할 때는 MC랑 AC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과 한 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 개 비용 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 산출량은 그냥 P 이퀄 MC 또는 P 이퀄 AC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각 기업 K가 1이든 2든 P1은 하나당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과 같게끔 거기서 이제 최적 산출량 산출량은 Y1, Y2로 뒀거든요.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음, 그래서 단위당 어떻게 비용 함수가 결정되는지. 음,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비용 극소화 문제를 이제 풀어야겠죠. 비용 함수는 이 비용 함수가 의미하는 건 Q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건 좀 약간 나이브한 거고, Q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이죠. 최소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용 함수의 정의는. 그래서 이 비용 극소화 문제의 이제 솔루션이 되는데요. 그럼 각 기업은 자신의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1만큼을 생산하는데 최소 얼마만큼 들어갈지를 파악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노테이션을 L 대신에 Z1. 왜냐면 이거는 이제 L은 총 얼마의 사람을 고용하는지, 그 다음에 자본 K는 총 얼만큼 자본을 고용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한 건데,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 각 생산 요소가 얼만큼 필요한지, 그래서 per unit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을 찾기 위해서, 요 비용 함수 한번, 요 비용 극소화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그란지안 설정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각 생산 요소량 C에 관해서 미분해 가지고 1차 조건 이걸 이제 C1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두고 C2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두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각 생산 요소 W하고 R W는 이제 노동의 그 유닛 프라이스 그다음에 R은 이제 캐피털 유닛 프라이스 이게 0보다 크면은 요 1차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람다는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람다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0이 돼버리면은 절대 1차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람다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건 이제 상호 여분성 조건에 의해서 원래 이 부등식으로 나왔던 이 constraint가 제약 조건이 이제 등식으로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음. 이제 그 전에 이 두 가지 1차 조건을 어, 그냥 나눠주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것도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럼 이제 생산 요소 비율이 람다 이제 캔슬되고 각각 캔슬시키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Z1에 관해서 풀어주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파라고 둔 이유는 지금 기업 1은 알파가 3분의 2죠. 기업 1은. 근데 기업 2는 알파가 3분의 1이요. 생산 기술이
다 컵 더글라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알파에 대해서 요 생산 요소 각 비용 함수를 찾으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등식으로 만족하니까 이 일반식을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Z2에 관해서 풀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1번씩 다시 돌아가서 Z1에 관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화1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까 이건 좀 알파가 3분의 2. 기업 2는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2는 이제 알파가 3분의 1. 그래서 각 기업의 생산 요소 함수 하나를 생산하는데 얼만큼의 생산 요소가 각각 필요할까? 알파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각각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와. 음,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유닛당 그 평균 비용 함수 또는 한계 비용 함수 구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업은 레이버를 이만큼, 캐피탈을 이만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최소한의 비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요소를 이제 구매를 하죠. 그래서 각각 대입한 다음에 노동에는 W 곱해주고 캐피탈에는 R 곱해주면 이제 우리가 비용 함수 유도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요. 곱해준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기업의 비용 함수 역시 요거 각각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음,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 균형 조건은 뭐였죠? C1이 P1이랑 같은. 그 다음에 C2는 P2랑 같은. 음, 여기에서 Y1과 Y2를 결정하죠. 얼마큼 생산할지.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CRS이기 때문에 Y1, Y2의 independent 의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평균비 이거 이제 그 이윤 극대화 조건 P equal MC 또는 P equal AC 이 이윤 극대화 조건을 통해서 얼만큼의 요소를 그러니까 얼마 요소 가격을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위 아래 요 두 가지씩을 나눠주면은 우변은 P1 over P2 재화의 상대 가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C1 over C2 이 보면은 컨스턴트 다 똑같거든요. 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나와. 음. 자 그래서 이제 A번 문항은 뭐였냐면은 P2가 증가할 때 균형 그 요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느냐. P2가 증가하면은 재화의 상대 가격은 감소하죠. 그래서 요소의 상대 가격 W over R 이것도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자본이 이제 상대적 자본이 비싸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스토퍼 사뮤엘슨 정리요. 이 두 가지 지금 생산 요소를 구했죠. 생산 요소 얼만큼 이제 디맨드인지 그 팩터 디맨드 펑션을 구했죠. 우리가 어떤 생산 기술이 그러니까 CRS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 어떠한 생산 기술이 좀 더 자본 집약적이냐, 노동 집약적이냐 그걸 얘기할 때 어, 이 하나당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생산 요소의 비율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 Z11만큼 노동이 필요하고 Z21만큼 자본이 필요한데 이 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이 요만큼 Z12만큼 자본이 Z22만큼 이 비율이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기업 1의 생산 기술이 상대적으로 기업 2에 비해서 좀 더 노동 집약적이라는 사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Z11,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수요 Z21이라고 썼나? 21. 이거의 비율을 계산해 주면은 여기서 Q 그다음에 R이 위로 올라가는 W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2의 3분의 S 2의 3분의 아래에 떨어지네. Z11 하는 게 Z21 해주면은 그냥 2인가? 이건가? 그 다음에 기업 2의 노동, 자본, 수요량, 비율은 이거는 2분의 1의 RW. 그러니까 RW가 모든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근데 아마 이거 RW가 모든 상관없이 항상 위쪽이 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기업 1이 노동을 많이 수요한다는 거예요. 즉 생산 기술이 좀 더 노동 집약적인 슈퍼 사이언스 정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기업 2의 산출량 가격, 기업 2는 지금 자본 집약적인, 그러니까 기업 1에 비해서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가진 거죠. 산출량을 증가하면은 이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생산 요소, 자본 가격은 상승, 적게 그 필요로 하는 생산 요소, 즉 노동에 대한 가격은 감소한다는 거. 그게 이제 스토퍼 사이언스 정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는 이제 상대 가격이 그러니까 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스토퍼 사이언스 정리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생산 요소 그다음에 노동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알 수 있죠. 비번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상황은 어, 자본이 너무 비싸다. W over R이 2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자본을 지금 인다우먼트로 많이 가진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크고 반면에 노동을 많이 가진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사람들의 이니셜 인다우먼트의 시장 가치가 작으니까 자신이 어떠한 이니셜 인다우먼트를 가지냐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그만큼 심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정부가 국내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이게 요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그리고 소득 불균형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투이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인사이트는 이 요소 가격이 국내 자본량, 국내 노동량 그게 요소가 얼만큼 그 희귀한지 그 희소성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RS일 때는 이게 아니에요. CRS일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요소량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요소량은 언제 중요하냐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as with box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전체 노동 인다우먼트는 L바 그 다음에 캐피탈은 K바만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업 1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얼만큼 팩터를 사용하느냐? 아까 여기 보면은 Z11 over Z21 이제 이거 Y축에다가 노동 그 자본을 넣어줬기 때문에 요거의 이제 역수가 되겠죠. 요 비율대로 자신의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다. 그럼 요 비율 요 점을 선택. 타겟 그 생산량이 이만큼이다.
2개 생산하고 싶다 그럼 요거, 3개 생산하고 싶다 요거.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즉 기업 1이 얼만큼의 레이버랑 캐피탈을 수요하는지 이거는 요 선 위에 있어야 돼요. 반면에 기업 2는 역시 Y축이 자본이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서 이제 전체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각 기업한테 배분되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보면은 좀 더 기업 2의 요 라인이 좀 더 이제 그 스티프하죠. 왜냐면은 각각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는 거. 즉, 요 자본량 또는 노동량은 각 기업의 생산량을 결정할 뿐이지 기업 그 생산 요소의 가격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죠.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그래서 Initial Endowment 그 얼만큼의 요소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럼 뭐에 중요하느냐? 얼만큼 이제 생산 요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거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C번과 관련된 건데 국내 자본,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이제 유입되면은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립진스키 표현이죠. 립진스키 정리에 따르면 자본량의 증가는 자본 집약적 생산 기술을 가진 기업 2의 산출량 증가. 자본이 좀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반면에 노동 집약적 생산 기술을 가진 기업 1의 산출량은 감소하는. 즉 Y2는 증가, Y1은 감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의 경제가 좀 더 자본 집약적인 기술에 그 생산 요소를 쏟아부어서 어, Y2 그 산출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그냥 딴 교과서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인다우먼트가 증가하면은 이 전체 그 각각의 각 기업의 이제 유닛당 그 생산 요소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지만 음, 이제 어떻게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요소량이 분배되는지 팩터 알로케이션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점. 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업 1이 노동 집약적인데 왜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좀 낮죠. 기업 2는 자본 집약적이고 이때 노동이 증가할 때 원래는 요 에즈워드 박스에서 요 점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노동과 자본이 분배가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더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전체 그 노동량이 증가할 경우에 거꾸로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제 기업 2의 산출량이 증가가 돼서 이제 에즈워드 박스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위로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주면 원래는 요 점에서 만나는데 이제 만나는 점이 요 점으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A점에서 B점으로. 그래서 기업의 산출량이 원래 요 박스에서 A점을 통과하는 아이소콘트 요거만큼 이제 훨씬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첫 번째 기업의 이제 요소 배분량이 그만큼 A에서 B로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기 때문에 기업 1의 이제 산출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제 생각에 리핀스키 정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래서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이요. 음. 브람
브람비 게임이 순차 게임인 경우, 순차 게임이 존재하죠. 브람비 게임이 순차 게임. 불완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순차 게임. 그 신호 게임이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informed player, 두 번째 플레이어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uninformed player. 순차 게임은 이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먼저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시그널링 게임이에요. 시그널링. 왜냐? 먼저 움직임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에듀케이션 그런 모형 있죠. 유명한 모형이요. 내가 이 정도 에듀케이션을 쌓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이 타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P1이 먼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시그널링. 그 다음에 정보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이거 이제 선별. 그래서 영어로는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에어라인 쪽에서 각 소비자가 얘가 그 이코노미 좌석을 원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좌석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좌석에 낼 용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시트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요. 그걸 잘 조정을 해야지 비즈니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코노미 타려고 하는 사람, 그거를 이렇게 선별할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라인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런 가격표, 그 다음에 이런 퀄리티 딱 보여준 다음에 알아서 선택하라고. 순차 게임, 불안전 정보일 때 순차 게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질문이 주행 메시지가 왔는데, 그, 왜 등량곡선에서 생산량을 1로 가져가나요? 왜 등량곡선? 등량곡선 생산량을 1로 가져가나요? 어, 1 말고 어떠한 상수로 풀어도 상관없나요? 그쵸? 상관없죠. 등량곡선은 진짜 어떤 주어진, 만약 저희가 무차별 곡선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진 퀀티티를 생산하는데 얼만큼의 요소가 필요한지 그 요소들의 조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생산량 1로 가져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CRS일 때는 CRS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 비용 함수가 A 곱하기 Q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마지널 코스트는 그냥 여기 A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Q로 나눠준 에버리지 코스트도 그냥 A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를 생산하는데 얼만큼 요소가 필요한지 그거예요. 즉 비용이 필요한지. 얼만큼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결국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CRS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P와 MC를 비교하는데 MC랑 AC랑 CRS일 때는 똑같거든요. 김 씨가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국세청의 최선 대응에 따른 김 씨의 기대 보수 도출. 이때 김 씨가 탈세로 이탈하지 않을 유인이 있는지 검토.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잠시만요. 김 씨가 2번 문제에서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국세청의 최선 대응에 따른 김 씨의 기대보수 조치. 그렇게 풀면 왜 안 되나요? 뭐, 문제 푸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김 씨가 탈세 선택 시 국세청의 최적 전략.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균형이냐 아니냐 이걸 쉽게 판단하는 건 이제 케이스가 네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케이스에서 이제 이탈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전 이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균형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어, 이거는 질문을 디렉 메시지로 좀 주시는데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체 메시지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브람비 게임에서 각 열등 전략 제거 안 하고 전략형 게임 보수표를 2 곱하기 4로 그래서 해결. 그렇죠. 2 곱하기 4. 맞아요. 2 곱하기 4가 아니고 4 곱하기 2가 되겠죠. 행이 4개가 되거든요. 첫 번째 플레이어의 그 행동할 수 있는 게 AA, AM, NA, NN.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씨는 ET. 그래서 이거 다 그 기대보수 써준 다음에 해결해도 답 동일하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지워질 이 아까 AA 그다음에 NA 이게 지워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IRS일 때 함부로 생산량을 1로 가정하면 안 되나? 함부로 생산량을 1로 가정. 그러니까 IRS일 때 C of Q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컨케이브하죠. 그럼 이때 이걸 데리베티브 취해준 거 C 프라임, 마지널 코스트랑 에버리지 코스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 얼만큼 레이버 캐피탈을 수요하느냐 그거는 이제 전체 Q 그렇죠. 그게 다 타겟 퀀티티가 뭐냐 그거에 따라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거 일반 개념에서 뭐 풀려면 뭐 풀 수 있는데 제 생각에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나올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수의 합이 1보다 커서 IRS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게 이제 1로 더 이상 둘 수가 없죠. 얼만큼 생산할 건지 Y1. 그래서 C of Y1 도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의 총 이유는 P1 곱하기 Y1 마이너스 C 곱하기 Y1.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기본 P1에 대해서 이제 optimal Y1 찾는 거죠. optimal Y1 찾은 다음에 C 곱하기 C5. optimal Y1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얼마큼 각 요소를 얼만큼 수요할 건지. 그럼 이제 기업의 각 수요 함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그 되게 풀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글쎄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힘들 것 같지 뭐 안 나온다 이 말은 아니죠. 저는 뭐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K 증가 이후에 Y2 산출량이 증가해요. 상대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안 돼요. 그 P1, P2가 증가 그러니까 P1, P2가 변화한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클로즈드 이코노미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오픈 이코노미 보는 거거든요. 수출 수입이 가능해서 내가 아무리 Y2의 산출량을 늘려도 딴 그 재화2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서로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산출량을 늘려도 P1, P2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 당연히 이제 뭐 북한 같이 이제 클로즈 이코노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국 내에서 생산한 걸로 다 결정된. 그럴 경우엔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가능하죠. 네. 음.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그 시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고, 네. 공부하느라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